자, 2번입니다. 2번. 이번에는 표가 나오네요. 1-2번. 표 1과 표 2에 나타난 플랫폼 노동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심표가 있으니까 나눠 볼게요. 자, 이러한 현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가해서 달을 통해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문제점하고 해결 방안. 지금 제시문 3개니까 여기 안에서 문제점도 찾고 해결 방안도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여기 상황에서 노동자의 상황에서 이 해결 방안, 문제점 모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연결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은 어떻게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 표하고 표 1, 2를 보시고 가나다를 볼게요. 자, 표를 보시면은 표 1과 표 2. 표 1과 2는 제시문 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제목부터 보시면은 플랫폼 노동자의 유형별 상위 5개 직종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이제 배달, 배송, 운송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데 주로 주어평, 부어평, 뭐 간헐적 참여형 어찌됐든지 간에 배달, 배송, 운송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쿠팡 같은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표 2를 보시면은 플랫폼 노동자의 유형별 보험 가입 실태 이렇게 됐습니다. 보험입니다. 보험 문제. 이거를 짚고 넘어가네요. 그래서 미가입된 거죠. 미가입은 주어평에는 58, 부어평에는 48 이렇게 돼 있고, 뭐 간헐적 참여형에는 좀 비교적 낮기 때문에 굳이 뭐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재보험, 고용보험이고 산재보험인데 산재보험 이제 역시 미가입, 그 다음에 주어평, 부어평이 상당히 많고 간헐적 참여형에는 없으니까 배제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은 말하자면 이제 고용보험에 들면 내가 만약에 실업 상태에 있을 때 보험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실업됐다 그러면 한 60에서 80만 원 정도를 다음 직업을 구할 구직 기간 동안에 한 2달에서 석 달 동안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이제 일을 하는 동안에 보험이 가입돼 있으면은 일을 하는 동안에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은 보험금이 나와서 뭐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죠? 구제활동 도움이 되는데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입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가입 실태 가입이 안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플랫폼 노동자의 대부분이 배달, 배송, 운송,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쿠팡 같은 곳에서 운송 노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상태로 노동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황 설명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내용들,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수치와 함께 여러분들 묘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러한 현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가해서 달을 통해 설명하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점은, 실태의 문제점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이제 제시문 가를 통해서 한번 봤죠. 그죠? 판결문에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안 돼요. 그렇죠? 다들 자영업자죠. 우리 오토바이 하나 몰고 배달업 하고 있는데 그분들 다 프리랜서고 사장님입니다. 자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들 사장님으로 이렇게 간주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 나에서는 이런 어떤 법적인 기준에 개념적인 내용은 설명이 되어 있고, 뒷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읽어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나머지 내용들 어떻게 구성할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요. 우선은 이제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읽어보는데, 빠르게 읽어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거 그냥 내용만 전달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빠르게 읽어볼게요. 자, 그런데 플랫폼 노동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노동 제공이 부상함에 따라 여러 새로운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으며, 그죠?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근로자의 오분류를 둘러싼 법적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근로자의 오분류, 그러니까 근로자냐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법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컨대 우버택시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각국 법원에서 논쟁이 있었으며, 우버택시는 본인이 차가 있는데
택시 면허를 가지지 않고, 그죠?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자기가 택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로자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앱을 통해 가지고 어디에 누군가 콜을 불렀어라고 하면은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가서 손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운행을 대신 해주는 거죠. 택시처럼. 그래서 배달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뭐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 배달을 하나, 그 다음에 우버 택시를 통해 가지고 자기 차로 손님을 뭐 이렇게 여기저기로 옮겨주나 비슷한 분류죠, 그죠? 그래서 비슷한 부류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 따라서 노동법이 최초로 정립된 시점으로 돌아가서 종속노동 개념이 처음 착안되었을 당시의 연원과 그 본래적 의미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종속노동을 처음에 이걸 왜 만들었냐는 거죠. 그걸 따져보자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지금 종속노동으로 분류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노동 형태가 나오는데, 이거 지금 이 개념이 어디서 나온 거네요, 도대체? 왜 나왔냐? 그죠? 이 부분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근대 노동법이 규정하는 종속노동 개념의 성립 과정을 검토하면, 근대래요, 근대. 지금 현대인데 근대래요.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신분에서 계약으로 아니지. 그죠? 그죠. 첫 번째로, 종속노동은 산업혁명 이후 노동 본질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에는 중세 봉건 시대잖아요. 그 시대, 중세 시대와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신분에서 계약으로 뭔가, 노동의, 구조가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바뀌니까 여기에 대한 관련에 대처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 해서 이런 어떤 법이 마련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정치적 신분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노동자가 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동을 통해 생존을 유지해야 하는 상태가 종속노동이라는 이론으로 정립된 것이다. 그래서 사회는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지만은 어쨌든 사람들은 어떤 종속된 상태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 이행기, 과도기에 이거를 잘 이렇게 절충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마련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종속노동은 사회의 변화성을 반영한 개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정리해보면, 이 첫 번째 정리해보면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예전에는 뭐 소장농이면 소장농, 그죠? 거주 이전에 자연도 없고, 자유도 없고, 여러 가지, 그죠? 뭐 노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그 신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계약 단계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는 계약 단계로 넘어가면서 생긴 법적 절차, 거기서부터 원인이 됐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종속노동의 인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이라는 요소가 함께 있다면 종속노동은 인적 종속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적 노동법을 정립한 진츠 하이머는 노동자가 생존을 위해 타인의 처분하에 종속되어 일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의 논지에 따르면 그는 현상에 대해 묘사이지 노동법을 적용받으려면 인적 종속성을 꼭 입증해야 한다는 식의 규범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은 독해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근대 노동법에서 첫 번째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노동법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인적 종속성이 너무 규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적 종속성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노동을 하고 있어라고 그냥 묘사를 했을 뿐이지, 그런 식으로 노동을 해야지만 노동이야라고 규범적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종속성이 꼭 갖추어져야지만 노동자는 아니다. 여기서 뒷부분에서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어도 그거는 충분히 노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진츠 하이머라는 사람의 의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적 종속성은 규범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냥 묘사였을 뿐이다. 그죠? 그냥 설명해 둔 건데 마치 그거를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라고 두 번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진츠 하이머는 실업자처럼 현재 인적으로 종속되지 않은 자들도 노동법이 상정하는 노동자라고 볼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또한 사용자의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직접적으로 감독받지 않으면서도 일감을 받아 일하는 간의 노동자 역시 노동자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간의 노동자도 마찬가지로 관리 감독하지 않고, 그죠? 따로 떨어져 있지만 그 사람들 다 노동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외견상 비교적 자유로워 보일지라도, 외견상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로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거. 일거리를 안 주면 이 사람은 일을 못하고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는 거죠. 근데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는 종속 노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적 노동은 너무 이것까지 요구하지는 말자. 이제는 다 바뀌어 있고 옛날부터 그것을 강요한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경제적 종속성이 중요해라는 부분이 노동자 요건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적 종속성을 종속 노동 내지 사용 종속 관계 중심 요소로 보아 협소하게 적용하는 해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재검토 필요하다는 이 부분이 이제 해결책이 되겠죠. 해결책이 됨과 동시에 재검토하지 않고 이런 판결을 내리는 이 상황이 문제점이 되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점, 법적 해석의 문제점이 될 수 있겠죠. 원인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여기서 다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의해서 저런 결과가 발생을 했는데 오해다라는 거죠. 이제는 바꾸자라는 얘기입니다. 법적인 어떤, 인적 노동에 대한 해석을 이제 법적인 해석을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해주자라는 거죠. 그죠? 이 부분 별로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잠시 잠깐 이행기에 신분에서 계약을 이런 이행기에 잠시 잠깐 필요했던 개념이고 그것마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래 왔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거에 불과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굳어져서 지금까지 노동자 개념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걸 좀 해결책으로 우리가 하나 언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를 한번 볼게요. 제시문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플랫폼 기업은 생산과 소비의 두 시장을 교차시켜 지식과 정보, 미디어,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하였다. 결국에는 다 해먹는다는 거죠. 생산하는 사람도 나를 거쳐가야 되고 소비하는 사람도 나를 거쳐가야 된다. 뭐 이런 식입니다. 교차시킨다는 말이. 자, 그래서 플랫폼이 일단 성립되고 나면 이게 플랫폼 사업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경쟁자가 시장에 들어오면 사라진다.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경쟁 플랫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겠죠? 근데 플랫폼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제 뒷부분 한번 읽어보시면은 플랫폼 경쟁의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단면 시장과 구별된다. 그래서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성.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우선 네트워크 효과란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참여자들이 가치가 커져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플랫폼은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있는 주체고, 플랫폼이 이제 우리가 이제 기차의 플랫폼 아닙니까? 오르고 내리는, 그죠? 기차 플랫폼. 역이죠, 역, 그죠? 뭐 지하철이나 기차의 역을 플랫폼이나 부르는 거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탈 사람은 타고 내릴 사람 내리고, 여기를 거쳐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커져간다는 것은 플랫폼의 가치가 커져감을 의미한다. 그런데 플랫폼 경제는 생산과 소비 두 시장의 네트워크가 서로 지원하면서 성장해 가기에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고, 그죠? 생산자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소비자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소비자가 많이 들어오면 또 생산자도 여기 모이게 되고, 그런 것들이죠. 플랫폼이죠. 자, 둘째는 이런 이유로 규모의 경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규모가 커야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수용하게 되면은 한 사람이 들어가는 비용은 작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고, 이제 경쟁의 본질이 규모의 경쟁이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플랫폼 경쟁의 모든 참여자들은 시작부터 스프린터처럼 달려야 한다. 선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점해야 무조건 여기 선점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 결과 플랫폼 경제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난다. 바로 승자 독식의 원칙이다. 선점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먼저 한 놈이 이긴다는 거죠. 그죠? 그 먼저 한 사람이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쪽은. 그 시장을 다 먹어 치워버린다는 거죠. 자, 이런 식의 플랫폼 경제에서는 시장 참여 주체 간의 호혜적 관계 구축은 애초에 논외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돌적이죠. 플랫폼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 자체가, 이 참여자 자체가 굉장히 여기서 선점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저돌적으로 진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참여 주체 간의 호혜적 관계, 뭐 다른 사람 봐주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신뢰관계, 조금 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차가운 시장이라는 거죠. 논외였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의 네트워크 효과를 선점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식은 다양한 노동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노동자들 신경 써줄
그 어떤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플랫폼에 참여하는, 플랫폼에 진출하는 이 기업들이 노동자들 신경 써가면서 자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선점하기 위해서, 이 독점하기 위해서, 본인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적자 구조를 계속 이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대해가면서 이렇게 잘 줘가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네트워크 효과를 선점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식은 다양한 노동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플랫폼 노동자 대부분은 프리랜서 내지 독립사업자로 취급되고, 노동자로 만약에 간주하게 되면 노동자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프리랜서로 취급하고, 실제로 일반 노동자와 비슷하게 일하더라도 노동법의 규제나 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들 사장님인데 쿠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달 업무, 그리고 뭐 이렇게 배민이라든지 자기 오토바이 자기 차를 들고 가서 일하거든요. 다 사장님입니다. 법적으로. 게다가 건당 수임료 등의 임금 체계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근데 한 건에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살벌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기업의 어떤 노동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일을 한 달에 얼마의 월급을 받는 약간의 좀 안정적인, 그죠? 입장에서 노동을 우리가 이제 제공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경우에는 배달 대행 업무 같은 경우에는, 배달 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날 아무 일도 못할 경우에는 벌이가 하나도 없는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플랫폼 기업은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이윤을 거의 남기지 않으면서까지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데 굉장히 혜택이 많죠.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 승자 독식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경쟁업체들 다 죽이기 위해서 우선은 적자로라도 많은 소비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몫이 지나치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그렇겠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압박을 하겠죠. 그죠? 압박해서 임금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더 착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플랫폼 기업은 경쟁 과정에서 기존의 고용 관계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비켜가며 회피하고, 그죠? 안 좋은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비켜가며 무시해가며 산업재해 등 위험 비용을 개별 노동자에게 외주화한다. 그러니까 내가 해주는 게 아니고 니네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나는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니네끼리 알아서 해. 스스로 해결해. 이런 뜻입니다. 태도를 취하기 쉽다라는 거죠. 노동자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플랫폼 어떤 기업들의 어떤 구조적 특성. 그죠? 이 시장의 구조적 특성들 때문에 노동자나 이런 부분에서 배려하는 호혜적 관계 어디있죠? 이런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거죠. 당장 내가 생존할지 말지 알 수 없는데 이런 관계를 구축해 가면서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해해 주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과 해결 방안, 우선 이제 법적인 문제점이 있죠. 법적으로 재심은 과해서 문제점이 있고, 해결 방안은 당연히 말이 왜 이렇게 나오죠? 해결 방향은 당연히 재심은 나에서 나온 거죠. 요 내용들. 법적인 적용은 법적 해석, 그죠? 해석을 좀 우리가 유연하게 해주자라는 걸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동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플랫폼 노동에 관해서 우리가 뭘 한다고, 플랫폼 노동 학생 수준에서 우리가 뭘 한다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촌철살인과 같은, 그죠?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문제야? 그럼 그거 해결해. 저게 문제야? 그럼 저걸 해결해. 이런 식으로밖에 말을 바꿔서, 그죠? 뒤집어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문제 얘기하는 독립 사업자로 취급되는 거, 이거 법적으로 취급되는 거 좀 고쳐주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의무가입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용하게 해주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의 몫이 지나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거 좀 배려해주자. 그죠? 최저임금 같은 거, 그런 거 우리가 보장해주자. 그 다음에 위험 비용 이 부분 법적으로, 그죠? 복지 같은 거, 그죠? 보완책을 해주자. 제도적으로 대비책을 만들어주자. 이 정도 내용 말고는 쓸 게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쓰는 것이 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요. 간단합니다. 600자 그냥 이 정도 내용만 쓰면은 저절로 완성되는 답안이고, 실제 답안을 봐도 별 게 없어요. 한번 보실게요. 자, 1-2번. 표 1은
플랫폼 노동자 중 배달, 배송, 운송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아 노동자가 그 수입의 생계를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 표 1, 그죠? 그다음 표 2는 플랫폼 노동 참여 정도에 따른 고용 및 산재, 그죠? 요 제목이잖아요.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업과 부업 모두 가입률이 낮으며 주업으로 일하는 종사자의 미가입률이 가장 높다, 그죠? 가입을 못 하는데 뭐, 그죠? 하고 싶어도. 자,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보호의 부족을 알 수 있다. 고용 불안정, 사회적 보호, 그죠? 고용 불안정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 사회적 보호는 뭐 여기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는 표를 묘사해줬고, 중요한 단어들은 이렇게 동그라미 친 내용들이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생기구조, 뭐 이 정도.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부터가 또 이제 중요하겠죠. 이러한 현상은 플랫폼 기업의 경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플랫폼 노동자는 사회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며, 이렇게 기업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몫이 축소될 가능성 또한 높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시문을 그냥 요약한 내용이죠. 또한 가는 현행법이 근로자의 규정을 협소하게 적용하여 플랫폼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판결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현행법이 노동자로 판단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나의 종속노동 개념에 따르면 그것은 산업혁명이라는 역사적 맥락에 형성된 것이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자본주의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므로, 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쓰자 그러면은 인적 종속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종속만 해당한다 하면은, 여기만 해당하면 노동자로 우리가 인정하는 유연한 어떤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바꿔서도 전혀 상관이 없고, 이게 더 좋죠. 그죠? 이렇게 쓰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고 마지막 문단 보면, 따라서 해결 방향으로는 노동자 규정의 법적 재검토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과 사회보장, 뭐 없죠? 법적 재검토.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게 전부죠. 강화해야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뭐 이렇게 보험 문제, 적정한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임금 수준 최저임금 보장해주고, 위험 비용 부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부담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된다. 위험 비용, 그죠? 이런 노력해야 된다. 별말 없죠. 앞에서 했던 말 그냥 말 뒤집어서 얘기한 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숙명여대는 이 플랫폼 노동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플랫폼 노동 문제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고지고대로 나오진 않겠죠.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사회적인 차원에서 반영된 이런 어떤 시나 소설, 그죠? 이런 문제들이 같이 연결돼서 나올 거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 가지고 엮어서 잘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을 해주면은, 문제를 풀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감도 못 잡고, 그죠? 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숙명여대 기출 의도가 굉장히 명확하고 시사적인 문제를 제시하는, 그죠? 마치 이게 논술 문제를 내고 싶어서 내는 건지, 아니면 플랫폼 노동자의 문제를 알리고 싶어서 논술 문제를 내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죠?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숙명여대가 매년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사회 고발적인 그런 문제를 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실제로 문제를 푸는 것을 확인해 보면은 문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답을 쓰기는 간단한데, 기본적인 어떤 뭐랄까 시사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접근하는 게 편한 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플랫폼 노동 문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지를 못하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죠? 다만 이제 각오는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판결문이라든지, 그죠? 법적인 내용들 우리가 잘 모르면은, 그죠? 용어들을 잘 모르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는 있긴 합니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1-2번까지 정리가 끝났고요.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습니다. 좀 더 쉽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2번 문제로 들어갈게요.